사이로 정체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는 이제 화도에서 서종 사이로만 정체 남아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개혁을, 새로움을 선택했습니다. 내년 3월 9일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그리고 2달 후 대통령 취임식장에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함께 굳게 손잡고 서겠습니다.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국민의 큰 지지와 격려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원팀입니다. 정권 교체의 대의 앞에 분열할 자유도 없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끝장 토론 각설하고를 듣고 계십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2부 끝장 토론 각설하고, 오늘은 국민의힘의 선대위 박정하 공보실장 그리고 최민희 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민주당의 개편, 조금 아까 안민석 특보단장이 스튜디오에 출연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이면 새로운 선대위 진용이 아마 선보이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제가 아무리 유도 실문을 해도 완톱 선대위원장이 누가 될지, 외부 인사 영입이 있을지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모르실 수도 있어요. 최 전 의원은 알아요? 저도 모를 가능성이 높아요. 결국은 말 안 한다는 얘기죠. 하긴 새롭게 진영을 짜서 발표하는 거를 멋있게 짠해야지 미리 그렇죠. 흘리겠습니까? 네. 어쨌든 어떤 방향이고 어떤 배경이 있는 거죠, 이번 개편? 그러니까 우선 첫째는 역사상 가장 이해하기 힘든 혁명이 명예혁명입니다. 이름 자체가 혁명인데 명예혁명이고 무혈혁명이에요. 혁명 그럼 피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 선대위 개혁이 가장 중요한 것이 조용하게 모든 게 진행되고 있다는 그렇죠. 겁니다. 누구도 저항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명예혁명을 떠올리게 하는 개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언론이 좀 높이 평가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게 그냥 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는 비주류이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국회의원들이 10명도 안 됐습니다. 예. 6명인가 7명이에요. 경선 과정에서. 예. 핵심이. 그리고 나중에 이재명 후보에게 대세가 가니까 의원들이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비주류로서 대권 후보가 되었을 때 당내 주류로부터 밉보이면 이게 대선 치러지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후보가 되고 가장 큰 목표는 원팀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원팀을 하려면 주류 세력의 핵심들과 손을 잡아야 되니 주류 중심으로 선대위를 구성했는데 한 달 반 동안 기다려봐도 선대위가 안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왔죠. 식물 선대위다, 후보만 뛴다, 민주당 어디 갔냐, 이렇게. 그런 배경. 그러니까 두 번째, 이재명 후보가 한 달 반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되게 성질이 급해 보여서 한 2주 해보고 안 되면 바꿀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 한 달 반 동안 참다가 본인이 직접 얘기한 게 아니라 당 내에서, 예를 들어 우상호 의원 같은 주류 중에 주류가 이래서는 안 된다, 개혁하자 그러고, 이탄희 의원은 나 선대위 직함 내려놓고 지역으로 갈래, 이러면서 막 우후죽순처럼 일어나니까 그때 그 바람을 받아서 개혁에 착수했기 때문에 이게 명예혁명이 진행될 수 있었고요. 핵심은 이 설명은 상당히 논리적으로는 앞뒤가 딱 맞네요. 저는 원래 그렇죠. 그 얘기만 빼면 참 좋을 텐데. 뒷얘기. 제가 그 얘기를 해가지고 이 모양이에요. 죄송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재명 후보 스타일에 맞게, 저는 이재명 후보가 어떤 면에선 징기스칸 리더십이라고 생각했는데 민주당에 들어와서 3선 4선 의원들 속에 들어가더니 갑자기 다른 리더십으로 알겠습니다.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슬림형이라는 조직. 그러니까 초반부에 그런 진영은 비주류 출신으로서 불가피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며 스스로 한계를 노정했다, 그 위원회가. 그때까지 기다렸다. 그리고 여론은 이미 다 무르익었다, 당 안팎에서. 이런 해석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내부적으로 해석할 수 있죠. 근데 저는 거기서 조금 말씀을 좀, 일단 명예혁명이라는 부분부터, 그러니까 진단에 대해서 조금 다르다. 제가 볼 때는 우선은 이재명 후보께서 처음에
이제 원팀을 강조했던 이유는 사실은 그때 마지막 3차 선거인단에서 나왔던 그 충격적인 62대 28의 숫자에서 나온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일부 불복 움직임도 있었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재명 후보 스스로 갖고 있는 어떤 문제점 때문에 지금 불가피 원팀이라는 건 강조할 수밖에 없어서 170여 분의 모든 현직 현역 의원들을 다 선대위에 넣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었다. 그게 어쨌든 선거라는 걸 치르다 보면은 그 굴러갈 수가 없는 구조였고 지금까지 왔는데 내용이 안 나오니까 이제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재명 후보가 내 색깔을 내야 되고 타이밍이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 국면을 마침 다행히 저희 당 선대위 구성하면서 뭐 이것저것 얘기가 있어서 지금 뭐 지지율이 조금 상승하는 국면도 있지만 사실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걸 헤쳐나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재명 의 민주당이란 카드를 내세웠는데 저는 그 뒤에 소위 말하는 명예혁명이라고 하고 분위기가 무르익어서 모든 소속 의원들 소속 당원들이 흔쾌히 지금 쫓아오고 있느냐? 네. 저는 그건 조금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기에 뒤에 사실은 저는 더 큰 파도가 하나 있다. 어떤 그러니까 겁니까? 소위 말하는 강성 지지층들 그다음에 이 경선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여전히 흔쾌히 마음을 열지 못하는 분들의 반발 그리고 불가피 이재명의 민주당 내지는 이재명 후보 다음을 내세우려다 보면은 문재인 정부와의 약간의 각차별화도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하죠. 그런 국면에 가면은 저는 또 다른 파고를 맞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 내부적으로 명예혁명 이게 무르익어서 이렇게 간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외부에서 볼 때는 그게 아닌 또 다른 측면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 말씀도 논리적으로 딱 맞는 얘기인 게 이게 바로 동전의 양면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메모드식 조직을 하면 모든 걸 끌어안는 것 같은 장점이 있으나 아무것도 안 되는 단점이 있어요. 조직을 슬림화하고 후보 중심으로 가면 빠르게 움직일 수 있으나 톡불 장군이라는 얘기를 또 들을 수 있어요. 이게 동전의 양면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하나만 한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그 이미 민주당에는 5% 정도 지금 저희가 여론조사 쭉 해보면 지금 5% 정도가 아직 안 오고 있고 여론조사 응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테이지로. 그게 20% 되길 바라겠지만 불행히도 5% 미만이 됐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그러면 그 5%를 계속 어느 정도로 평가하고 갈 것이냐,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이냐는 이제 원팀 구성할 때에 비해서는 비중이 낮아졌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62대 28 그건 뭐 한 요인이죠. 그게 전부 다가 아니라 그 명예혁명이고 무혈혁명이다. 이 부분은 객관적으로 그렇죠. 왜냐하면 한기호 사무총장 물러날 때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윤관석 사무총장은 정말 깨끗하게 물러나면서 윤관석 사무총장뿐만 아니라 조정식 총괄 경선 때 총괄했던 본부장도 깨끗이 물러났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명예혁명은 맞죠. 그다음에 제가 말한 거에서 그 이후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후의 과제. 그렇죠. 그건 남아있죠. 그러니까 제가 답변 드린 건 그 이후의 과제에서 강성 지지층을 어느 정도로 누군가가 나서서 원팀에 흡수시킬 것이냐는 과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일이 이낙연 후보가 경선에선 졌지만 여전히 이낙연 후보를 그리워하는 분들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독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호남을 돌면서도 이낙연 후보가 어떻게 하면 도와주실까 하여 마지막 일정을 이낙연 후보 고향으로 잡았더군요. 그래요? 네, 그렇게 구애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평이던가요? 영광? 네, 마지막이 이낙연 후보고 최초 이낙연 후보가 국회의원 된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시작은 DJ의 알겠습니다. 고향에서 마지막은 이낙연 후보의 그 본거지에서. 그러면 이낙연 전 대표는 그 지금 이제 호남 일정에 동반하기를 기대하는데 뭐 본인은 지금 영남 충청 다닌다 해서 말이 많은데 자기 고향 방문에는 오나요? 그 이재명 후보는 오길 바라겠죠. 이낙연 후보는 갈까 말까 망설이겠죠. 아직은? 네, 전 그럴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그리고 그 이낙연 후보가 다른 지역을 도는 것도 뭐 역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겠지만 약간 플러스겠죠. 그러나 떨어져 본 사람은 압니다. 아시죠? 실장님도. 그 낙선의 아픔이라는 게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이낙연 후보님이 설사 이재명 후보가 마지막 일정을 고향으로 해놓고 기다리는데 안 가신다고 하더라도 이해합니다. 낙선자의 입장에서 100%. 아이고. 저희 당에 김종인 위원장님 계시다면은 그 민주당에는 이낙연 전 총리님이 계시는 것 같아요. 이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근데 이제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앞서 말한 이제 강성 지지층 뭐 이러면서 이제 최 의원님께서 지금 많이 돌아오고 있다. 돌아오는 건 시간이 갈수록 이제 점점 돌아오겠죠. 양당의 지지층들은 이제 공고하게 뭉칠 거예요. 문제는 전 가운데를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 가운데를 어떻게 확보하느냐인데. 중도 확장. 네, 첫 번째는 이제 소위 말하는 돌아오는데 그 안에서 일부 저는 뭐 이재명 후보가 여러 가지 시도를 한 과정에 분명히 이제 파열음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고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거 하나. 두 번째는 사실은 중도층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도를 가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선대위가 조정이 되거나 아니면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이제 호남 방문하시고 뭐 이낙연 전 총리께서 뭐 만약에라도 지지선을 하고 이래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저는 그 중도층에 접근하는 거는 이재명 후보 스스로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의 중도층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의 위기는 이재명 후보의 위기는 이재명 후보 안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간에 많이 지금 여전히 뭐 검찰 수사에 대해서 좀 미진하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특검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뭐 대장동 건 그다음에 뭐 최근에 이런저런 과거에 이제 변론했던 문제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털어내는 어떤 계기를 좀 만들어야 그리고 최근에 큰절도 하시고 뭐 눈물도 보이고 반성 사과하고 뭐 이러지만 그게 이제 제가 평가할 건 아닌데 국민들한테 과연 그 진정성이 얼마나 지금 전달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몇 가지 변수들을 봐야 이재명 후보가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을지 민주당이 이제 중도로 확장될 수 있을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후보의 과제를 쭉 정리해 주시면 너무 훌륭하세요. 이재명 후보 이 말 듣고 그거 잘 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특검과 관련해서는 이재명은 조건 없이 받겠다입니다. 오히려 특검 지금 얘기 조금 이따 좀 하고요. 지금 이게 이낙연 전 대표 얘기 나온 김에 사실은 국민의힘에도 홍준표 청년의 힘 플랫폼 만드시고 또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당시 후보가 왜 젊은 층에 인기 있냐에 대해서 발언한 거에 대해서도 좀 약간 불쾌한 반응도 보이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홍준표 전 대표께서 지금 하시는 게 뭐 장단점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요. 과거 유추해 보면은 2007년 대선에도 우리 당시 이제 박근혜 후보께서 이명박 후보를 도와주지 않았다가 결정적인 선거에 임박해서 이제 단독 유세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홍준표 후보도 홍준표 전 대표도 궁극적으로 본인이 말씀하셨던 이 당이 26년 동안 내가 같이 있었던 당이고 당원들의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을 나는 끝내버리지 못할 거다라는 말에 답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막판에는 도와준다. 막판에는 어떤 형식으로도 저는 이 당원들과 그다음에 본인의 지지층에 대한 압력에 의해서라도 저는 홍준표 후보가 어떤 역할을 하실 거다 믿고요. 다만 그 뒤에 단점은 좀 청년의 꿈이라는 플랫폼 만들어서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거기도 그러니까 마음을 둘 수 없는 뭐 2030 젊은 세대들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저는 그게 어느 정도 현 정부에 대해서 좀 불만을 갖고 있는 그런 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그거를 좀 풀어놓으시면 국민의힘 당원으로도 혹은 뭐 윤석열 지지층으로 얼마가 올 수 있는데 현재는 약간의 가두리 역할도 좀 하시는 점도 있다. 그러니까 장단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장님이 토론할 때 민주당의 미래는 나쁜 것만 얘기하고 국민의힘의 미래는 좋은 것만 너무 얘기하니까 재미가 당연히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저 안 그런다니까요. 저는 2030을 묶는 거에 늘 반대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타난 여론조사를 분석해 보면 20과 30이 분리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정치인들이 되게 편의적이세요. 그래서 2030 묻고 4050 묻고 6070 묻는데 20과 30은 다르다. 현 정부에 대한 불만이 다릅니다. 30이 결정적으로 현 정부에 입안하기 시작한 핵심은 부동산이에요. 그리고 더 부채질한 게 홍남기식 부동산 대출 규제를 섬세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선 이 두 세대는 분리해서 대응을 해줘야지 2030을 묶어서 예를 들면 뭐 가상화폐와 관련하여 가상화폐는 30대도 그렇지만 20대의 주 관심사거든요. 그렇죠. 그런 가상화폐 과세 유예를 하면 이건 20대가 타겟이지 20, 30대 타겟이다 이렇게 하면 곤란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건 분리되기 시작했고 분리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그다음에 홍준표 후보가 확실한 건 민주당에 도움을 줄 리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2030 플랫폼이 그럼 어느 순간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을 때 네. 얼마나 갈 것이냐는 이준석 대표가 답을 했어요. 후보가 콘텐츠를 가지고 청년 세대에게 알겠습니다. 어필해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지율을 내가 동행한다고 되냐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쪽 과제는 후보가 청년 세대에 대한 정책과 어필할 수 있는 요인을 개발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홍준표 전 이분은. 대표가 도와준다고 다 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거는 그런 식이면 경선하면 모든 게 다 지지율이 가야 되는데 어느 정당도 겨뤘던 후보들의 지지율이 당선된 후보에게 다 가는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야 공통으로 판단할 지점이 있다. 예, 그리고 홍준표 대표는 옛날에는 저는 막말하시고 그래서 이상한 분인 줄 알았는데 요즘 보니까 정말 발랄하시더라고요. 발랄하다. 네, 발랄한 정치인이세요. 네, 그래서 20이 좋아할 요소가 다분한데 이것도 역시 30하고는 좀 분리해서 반응을 보자 이렇게 봅니다. 그 청년 네트워크 만들어서 하는 게 다음번 대선을 위한 포석을 벌써 시작한 거라고 하는 해석이 있던데 맞아요?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까지는 아니라고 봐요. 그분이 54년생인데 다음번 대선이 되면 70이 훌쩍 넘는. 바이든도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우리의 주 핫 이슈의 중심에 김종인 위원장은 82세신데요. 저는 홍준표 의원이 진짜 그런 프로젝트라면 5년 프로젝트를 혼자서 호를 단신으로 하는 저 프로젝트를 지켜보겠습니다. 정말. 그리고 본인의 마음속엔 그런 게 있다고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시죠? 있으면 응원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저는 홍준표 대표가 지금 청년의 꿈이라는 플랫폼 만들어서 하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순수하게 좋은 뜻으로 접근하고 계시다고 보고요. 다만 홍준표 대표가 그렇게까지 생각하실 분은 아니라고 봐요. 이미 한번 대선을 후보로서 치르셨고 이번 경선 또 했기 때문에 저는 홍준표 대표가 개인적인 어떤 정치적인 플랜,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지금 청년의 꿈을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지 않아요. 어머, 실장님. 자, 뭐 서로 해석은 다를 수 있으니까요. 아니 저는 그럼 이건 정치인의 순수한 뜻은 정치적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목적으로 한다면 더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건 5년 후에 한번 보시죠. 네, 그리고 세 그럼 번째 똑같은 도전. 대입법으로 이낙연 전 대표도 지금 자신을 지지한 전국의 지지자들을 지금 와서 네, 만나고 네, 있다는 네. 건데 그럼 역시 그분은 또 참고로 52년생이던데 네. 그분도 다음 대선? 아니 이낙연 후보님 그 바이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박지원 국정원장이 계시고 누구보다 김종인 위원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낙연 대표가 그렇게 전국을 돌며 지지자들을 이렇게 만나는 거는 첫째는 본인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서 나를 지지했던 분들을 만나서 그분들도 위로하고 나도 위로받고 그런 행보로 보고요. 예. 그것을 미래를 위해서까지 하실 수 있다면 정말 지지합니다. 역시. 네. 그러니까 최민희 전 의원은 정치인은 나이와 무관하게 권력 의지를 끊임없이 가져가는 게 맞다. 네. 그게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 박 실장께서는 아직 그렇게 예단하기는 이르다. 예, 저는 홍준표 대표님이 그런 뜻으로 그런 목적으로 지금 청년의 꿈이라는 플랫폼을 하고 알겠습니다. 아니, 그게 그거라니까요. 두 당의 지금 선대위 개편 내지는 뭐 진영 짜기 지금 한참 진행 중인데 아까 안민석 의원은 이게 12월 말까지는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본격적인 게임은 내년 1월 돼야 된다. 맞아요, 그게. 그 후보들을 너무 빨리 뽑아놓은 거 아닌가 이게? 그러니까요. 후보들이 지치실 것 같아요. 글쎄. 근데 예년의 대선도 다 그렇고 사실은 그 여의도에서 후보들이 이제 움직이고 여의도에서 예열이 되고 하는 상황에 예. 국민들이 정말로 선거라는 걸 앞두고 마음에 생각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아직 보면은 뭐 어느 정도 지금 각각의 후보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지금 선거라는 데 많이 들어와 있지만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싶어요.
심상정, 안철수 두 분 얘기는 그냥 한 마디씩 코멘트만 듣고 싶은데 두 분이 같이 할 수 있을까요? 뭐 지난 한 주 동안 뭐 얼핏 그런 얘기가 나왔다가 사실상 좀 들어간 분위기인데. 저는 회의적이라고 봅니다. 회의적이라고 보고, 그러니까 그 보는 근거는 뭐냐면 이게 뭐 꼭 그 결과를 너무 예단하고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만약에 끝까지 다 이제 완주를 한다는 가정하에 심상정 후보님, 안철수 후보님, 김동연 후보님 모두가 본인들이 이제 대통령에 당선된다는 생각보다는 본인이 갖고 있는 가치나 철학이나 아니면 자당의 정치적 운명이 더 저는 그 완주의 목표가 있다고 봐요. 그런 면에서 보면 안철수 대표가 추구하는 정치적 상황, 심상정 후보가 추구하는 정치 사회는 저는 묶일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최 의원도 어떻게 보세요? 제가 정말 죄송한데 이재명 후보 일정이 너무 많고 연설한 게 많아서 그거 외우느라고 두 분의 행적을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쩌면 저게 또 하나의 코멘트예요. 별로 관심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여튼 또 작전이 다르다니까요. 죄송해요. 제가요 너무 솔직하죠. 앞으로는 좀 저도 우아하게 해볼게요. 그러시면 안 돼요. 자, 끝장 토론 각설하고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전 국회의원 최민희 전 의원, 윤석열 선대위의 박정아 공보실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순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비틀즈가 부른 The Long and Winding Road 함께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12시 10분에 뵙죠. 안녕히 계세요. Disappear. I've seen that road before. It always leads me here. Lead me to your door. The wild and windy night that the rain washed